안녕하세요. 라이프북입니다. 그동안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해변의 카프카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책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해변의 카프카가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되어 나왔더라고요. 표지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고요. 이번 요약본을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신다면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대부분 읽어보았는데 이 작품 역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최근 다시 꺼내 읽으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거든요. 해변의 카프카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문학작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교차되며 나중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소설은 두 개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카프카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도망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과거의 초등학생들의 집단 실신 사건의 생존자이면서 이후 사라졌던 나카타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카타는 사건 이후 독특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점점 하나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 해변의 카프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5살 소년 카프카 타무라. 너는 앞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예언처럼 오이디푸스의 그림자가 그의 여정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도쿄에서 시코쿠를 향하면서 낯선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시코쿠에서는 중요한 장소로 코마의 도서관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어딘가 따뜻하고 인간적인 향기가 스며있는 특별한 장소죠. 그곳에서 만난 오시마 씨와 사에키 씨는 앞으로 카프카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인물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과거의 집단 실신 사건에 얽힌 정부 문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문서에는 초등학생들이 집단 의식 불명에 빠졌던 기묘한 사건이 내용에 기술됩니다. 당시 학생들의 집단 실신 사건의 생존자이면서 꽤 오랫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있다가 소식이 묘연해졌던 나카타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카타는 이미 노인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건 이후 지능이 떨어진 대신 고양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비오는 새벽, 카프카는 말없이 도쿄를 떠나 시코쿠 다카마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낯선 도시에서 그는 조용한 안식처처럼 그를 부르는 공간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고마스 기념 도서관. 도서관에서 일하는 오시마 씨는 깔끔한 외모와 정중한 태도 속에 어딘가 경계심 많은 눈빛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카프카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책이란 아무도 없는 섬 같은 거야. 그 섬을 건너는 배는 오직 너의 상상력이지. 하지만 카프카의 눈길을 더욱 끄는 건 도서관의 책임자이자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 사이키 씨입니다. 사이키 씨는 단순한 도서관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 한국으로 일본 전역을 사로잡은 전설 같은 존재. 17살 때 발표한 곡 해변의 카프카,
몽환적인 멜로디와 시처럼 흐르는 가사로 수많은 이들의 청춘을 사로잡았던 이 노래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녀와 함께 전설이 되었죠. 그녀는 왜 음악을 그만뒀을까? 왜 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마치 영혼처럼 머물고 있을까? 카프카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치 자신한 어딘가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하게 확신하게 되죠. 이 사람은 어쩌면 잃어버린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예감. 밤이 되면 카프카는 오시마의 별장에서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하나의 자아, 소년 카프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넌 지금 선택의 입구에 있어. 이 길을 따라가면 되돌아올 수 없어. 도망쳤지만 도착한 그곳이 운명처럼 다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 이야기는 초점을 바꿔 나카타시를 비춥니다. 문자를 읽지 못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나카타시는 고양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미미라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거리 곳곳을 헤매던 중 고양이 실종 사건의 중심에 선 위험한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렴풋이 언급되는 과거의 미스터리, 1944년 야마기치 초등학교의 집단 실신 사건. 미군이 회수한 당시의 비밀 문서에는 비정상적인 기압 변화와 자기장 장애 현상, 그리고 일시적인 시간 정지에 가까운 생리적 정지 상태라는 분석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죠. 어린 나카타.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완전히 나카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는 바보지만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경계선에서 두 주인공이 각자의 문 앞에 도달합니다. 음악처럼 흐르는 기억, 꿈처럼 흐릿한 진실, 그리고 문득 그 선명한 여운에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고요한 도서관의 아침, 카프카는 어제 들은 사에키 씨의 노래가 마음에 남아 어딘가 낯선 감정에 잠깁니다. 해변의 카프카. 그 곡은 마치 예언처럼 그의 현재를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이미 거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날 오시마는 카프카를 데리고 시코쿠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햇빛은 부드럽고 바람은 책장처럼 조용하게 나뭇잎을 넘깁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숲. 오시마는 말합니다. 이곳은 특별한 장소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곳이죠. 카프카는 그 숲 어귀에서 묘한 감각을 느낍니다. 마치 다른 시간, 다른 세계의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듯한 느낌. 그 감각은 어딘가 익숙하고도 낯설게 그의 몸을 감쌉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꿉니다. 아니, 그것은 꿈이라 부르기엔 너무 선명하고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어둠에 잠긴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사에키 씨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둘은 서로를 마주하고
아무 말 없이 다가갑니다. 그 순간 카프카는 느낍니다. 자신이 지금 금기를 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건 꿈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어떤 현실보다 진짜 같아. 깨어난 후 카프카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기억인지 혹은 죄의 예고인지. 다음 날 오시마는 조용히 자신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놀라움보다 더 큰 신뢰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죠. 카프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사마의 존재는 그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으며 경계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즉, 이 부분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환상, 꿈과 기억,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 카프카는 점점 더 그 경계선 위에선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를 이끄는 건 어떤 진실도 아닌 단지 그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소년 카프카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직 끝까지 가야 해.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 화면이 전환되듯 이번 장은 나카타 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도쿄의 한 주택가. 나카타 씨는 실종된 고양이를 찾아 이웃집 담벼락 아래를 들여다보다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존니 워커. 기묘한 옷차림, 검은 실크 헤이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어딘가 인간 같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아주 맛이 좋아. 특별한 재료지. 특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양이라면 더더욱. 그는 스스로를 존니 워커라 부르지만 그 모습은 마치 현실이 아니라 악몽 속 등장인물 같습니다. 나카타 씨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니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리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제 도쿄를 떠나야겠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으니까요. 한편 다시 카프카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는 사에키 씨의 존재에 점점 더 매혹됩니다. 그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공기의 밀도마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에키 씨는 여전히 말이 적지만 어느 날 조용히 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곡을 만든 건 17살 때였어요. 해변의 카프카는 나 자신에게 붙인 일종의 이별 편지였죠. 그녀의 눈동자엔 오래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시간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도서관이 곧 그녀의 섬이고 그녀는 그 섬의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두 이야기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묘하게 서로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한 사람은 죽임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한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장은 일종의 분기점입니다. 존니 워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균열을 만들고 카프카와 사에키의 교감은 금기를 무너뜨리는 신호처럼 작용합니다. 한 걸음 더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누구도 답을 주지 않지만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장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은 다시 나카타 씨에게로. 존니 워커를 죽인 뒤 그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직감합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는 건 압니다. 이유도 목적지도 알 수 없지만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차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럭 운전사 호시노 씨. 평범하고 생각보단 단순하고 인생에 특별한 목적은 없던 청년. 호시노는 처음엔 나카타 씨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나카타는 운명처럼 말하죠.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지금은 혼자 가기엔 조금 무섭습니다. 호시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한편 카프카는 도서관의 음악실에서 자주 사에키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봅니다. 흑백의 풍경 속 눈부시게 빛나던 17살의 그녀.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사진 속 인물과 꿈속에서 본 사람이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느끼며 사에키 씨를 향한 감정이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혹은 두려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어머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그는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깨어납니다. 시간의 감각은 사라지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 아버지의 죽음 소식, 그리고 사에키 씨를 향한 불길한 예감. 무언가가 나를 지나갔다. 내가 그것을 원했든 아니든 간에. 나카타는 현실을 넘는 문을 향해 움직이고 카프카는 그 문 안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은 운명의 발을 들이민 두 인물의 교차점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나카타는 현실을 넘는 문을 향해 움직이고 카프카는 그 문 안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낍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따라가야 할 순간들이라는 것을.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잃은 것이다. 조용한 도서관의 밤, 사에키 씨의 사무실 어두운 방 안에서 카프카는 그녀의 과거와 마주합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일기장. 그 속엔 그녀가 17살의 여름에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이 잉크처럼 번져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잃고 그와 함께 나 자신을 묻었어.
사이키 씨는 사랑하는 연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음악을 버리고 시간마저 거부한 채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카프카는 지금 그 멈춰버린 시간 속을 걸으며 이 여인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두려운 직감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도서관의 커피 머신 앞에서 오시마는 카프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 신문 봤어? 아니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순간 세계가 멈춥니다. 그의 아버지, 세계적인 조각가 타무라 고이치가 도쿄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 집안에 침입 흔적은 없었고 범행 시간 카프카는 다카마스에 있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합니다. 나는 그를 죽였나?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혼란, 그리고 스스로조차 두려운 침묵. 그의 손끝에 아직도 느껴지는 피의 감촉.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는 다시 그 방으로, 사이키 씨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방에서 그는 다시금 그녀를 마주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사이키 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의 손은 그녀에게 닿습니다. 그건 현실인가, 환상인가, 죄인가, 구원인가. 괜찮아요. 여기서는 모든 게 괜찮아요. 카프카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의 또 다른 축, 나카타시와 호시노는 시코쿠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꼭 정해져 있는 길 같아. 맞아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나카타는 느낍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고양이, 존니 워커, 카프카, 돌문, 어디론가 수렴하고 있다는 걸. 이 장은 그야말로 운명의 회전점, 아버지의 죽음과 사이키 씨와의 연결, 그리고 꿈속 죄의 실현과 같은 예언의 실체가 서서히 현실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야기는 다시 나카타시와 호시노의 여정으로 돌아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두 사람은 나카타의 요청으로 어느 조용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신사, 그리고 문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이 있는 곳입니다. 나카타는 말합니다. 문이 지금은 닫혀 있지만 곧 열릴 것이며 그 문을 열기 위해선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다고. 호시노는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나카타의 표정은 진지하고 그는 마치 사명을 다하는 군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편 카프카는 깊은 꿈속 숲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숲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장소. 그는 걷고 또 걷습니다. 그 길은 끝이 없고 나무들은 끝없이 높으며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작은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두막 안에는 죽은 사이키 씨가 젊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교차하는 곳이야. 여긴 진짜의 반쪽, 거짓의 반쪽이 공존해. 그녀는 말없이 카프카를 바라보며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사에키 씨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카프카 타무라예요. 아니요. 그건 이름일 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어요. 카프카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동안 줄곧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걸어왔지만 막상 그 질문 앞에 서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이름, 혈연,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로서의 존재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오두막의 창밖에선 별이 쏟아지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사에키 씨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온 건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이 대사는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처럼 울립니다. 타인의 용서가 아닌 스스로를 인정하고 품는 용서. 비 내리는 밤, 다카마스의 도서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다릅니다. 카프카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에키 씨를 다시 마주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의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빛은 깊고 멀며 그녀의 말투엔 어딘가 이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네요. 하지만 이 노래는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그녀는 다시 해변의 카프카를 틀어줍니다. 카프카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곡은 마치 예언처럼 그의 여정을 정리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오시마는 도서관으로 급히 들어와 카프카에게 불길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에키 씨가 돌아가셨어. 그녀는 도서관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란도 유서도 없이 마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문장을 쓰고 책을 덮듯 아름답고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카프카는 텅 빈 책장을 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고 이제 남은 건 공허한 여백뿐입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오시마는 말합니다. 당신은 가야 해요. 끝까지 가보기로 했잖아요. 이제 카프카는 결심합니다. 이 도서관을 떠나 진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로. 그는 배낭을 챙기고 사에키 씨가 남긴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다시 숲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숲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기억의 심연이며 내면의 깊은 동굴이며 모든 죄와 상실이 모이는 곳.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무대가 본격적으로 숲과 심연 속으로 옮겨갑니다. 카프카는 도서관을 떠나 숲으로 향합니다. 지도도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가야만 한다는 직감 하나만으로 그 깊은 숲의 어두운 입구로 들어섭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은 없어. 나 자신을 마주하기 전까진. 그 숲은 조용하고 조용함 너머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흐릅니다. 바람 소리는 의식처럼 반복되고
같은 사람을 시험하듯 이리저리 휘어져 있습니다. 걷고 또 걷고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감각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속의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기묘하게 낡았지만 누군가 방금까지 머물렀던 듯 안엔 따뜻한 냄새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과 마주합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은 여인, 또 한 명은 소년과도 같은 말없는 존재. 그들은 카프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채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잠시 받아줄 뿐 치료해주지는 않아요. 그날 밤 카프카는 깊은 잠에 빠지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장면들을 마주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집에 있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의 숨소리, 피아노 소리,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그의 주변을 맴돕니다. 내가 나를 죽였니?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무언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 장은 통과 의식입니다. 이제 그는 현실을 넘어 자기 안의 어둠을 마주하는 공간에 도달한 것이죠. 그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의지만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진실이란 건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겹겹이 접힌 거울 같아. 이제 나카타와 호시노의 여정도 돌문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두 이야기의 연결 지점이 다가옵니다. 장면은 다시 나카타 씨와 호시노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시코쿠의 한 마을, 사람의 발길이 뜸한 작은 신사 근처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평범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나카타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입니다. 문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호시노는 눈앞의 평범한 경치를 둘러보며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나카타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느낍니다.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소리를. 그날 밤 두 사람은 신사의 근처 여관에 묵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호시노 씨는 왜 저랑 같이 있어 주시죠?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일 같아서요. 호시노는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나카타 씨를 돕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걸. 다음날 아침 나카타는 호시노와 함께 신사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문이 있습니다. 돌문. 그것은 땅에서 솟아오른 듯 거칠고 묵직하며 누구에게도 열린 적 없는 경계의 문. 이 문은 열릴 때가 되면 열릴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건 아주 소수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지금입니다. 나카타 씨는 손을 뻗어
마치 다른 차원의 자물쇠를 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문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열립니다. 그곳엔 무와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있는 세계. 호시노는 문을 보며 말합니다. 이걸 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건가요? 아니요. 열고 닫기 위해 왔습니다. 이 대사는 단순히 물리적 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인 심리적 차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한번 열면 돌아갈 수 없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닫아야만 세계가 유지된다는 것. 이번 장은 의식의 문이 실제로 열린 장면입니다. 카프카가 숲속에서 정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나카타는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에 실제로 닿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지금 서로를 향해 강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에 문이 있어. 근데 그 문이 어디 있는진 누구도 몰라. 단지 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앞에 설 수 있어. 이제 이중서사의 구조가 하나의 상징적 결말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숲. 카프카는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세계에서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 장소, 오두막보다 더 깊은 곳, 빛이 거의 닿지 않은 골짜기의 가장자리.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소년 카프카. 그는 말없이 카프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질문 대신 하나의 선택지를 건넵니다. 넌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묻자. 이 모든 걸 겪고도 여전히 내 자신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 대신에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숲이 흔들리고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동시에 다른 공간, 돌문 앞. 나카타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깊은 명상처럼 자신의 존재 전체를 그 너머에 내맡깁니다. 나는 이곳에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 조용히 숨을 멈춥니다. 세상에서 떠나듯, 그러나 아주 평온한 얼굴로. 호시노는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젠 내가 해야겠군요. 그는 비로소 이야기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들어서는 인물이 됩니다. 문을 열 수는 없지만 닫는 역할은 이제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다시 카프카. 그는 오두막을 떠나 숲을 빠져나옵니다. 그 긴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지나 새벽에 빛이 스며드는 언덕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은 존재가 됩니다. 나는 무언가를 지나왔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그것은 나를 바꿨다. 나카타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퇴장하며 호시노는 대리자처럼 남고 카프카는 비로소 살아 돌아올 준비가 된 자가 됩니다. 문은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돌문이 열린 후 호시노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나카타 씨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관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들려오는 딱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치 무언가가 현실의 틈 사이로 흘러들어온 듯한 느낌. 문을 닫아야 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는 단번에 이해합니다. 지금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그는 다시 신사로 돌아갑니다. 불길한 기운이 가득한 숲을 헤치고 돌문 앞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기도하듯 외칩니다. 문이여, 닫혀라. 더 이상 열리지 마라. 그러자 세상이 잠시 조용해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공중에서 투명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체, 음악과도 같고 파동처럼 느껴지는 존재들. 호시노는 겁에 질리지만 스스로를 다잡으며 움직입니다. 이건 내 몫이야. 나카타 씨가 보여준 걸 이제 내가 해야 할 차례야. 그리고 그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문고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닫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숨을 멈춘 듯 정적이 휩싸이고 곧이어 바람이 불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문은 닫혔고 호시노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각성이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카프카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긴 여정을 마친 뒤 도서관으로 돌아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봅니다. 책, 창문, 음악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만이 바뀐 듯한 느낌.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다. 나카타는 퇴장했고 호시노는 계승자가 되었으며 카프카는 자기 정체의 마지막 퍼즐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카프카는 조용히 도서관을 둘러본 후 그동안 묵었던 오시마의 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처음 도착했을 땐 단지 은신처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데려다줄 경계선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며 사이키치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어린 카프카와 관련된 흔적이 암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널 사랑했다는 건 그게 전부야. 그는 이제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결국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한편 호시노 씨는 카페에 앉아 나카타 씨와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도와줌이 아니라 자기 안의 변화를 일으킨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웃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카타 씨, 그거 아세요?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게 기분 좋아요.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아도 이제 그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카프카는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음악실을 찾아가 그곳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습니다. 그 안에는 사이키 씨가 남긴 노래, 그의 기억, 그리고 한 소년의 긴 여정의 마지막 파문이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돌아온 자는 떠났던 자와 같지 않으며 세상은 여전히 같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갔고 이제 돌아왔다. 고마스 도서관의 음악실 창밖으로 별빛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카프카는 그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길고 기묘했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살인사건, 사라진 어머니, 사이키 씨와의 만남, 숲, 죽음, 그리고 자신과 마주한 시간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몰라.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이 말은 그가 오이디푸스적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안고도 살아가기를 한 다짐입니다. 카프카는 다시 짐을 꾸립니다. 이제 그는 도서관을 다카마스를 떠나 도쿄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이곳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혼자 걸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며 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출발점입니다. 한편 호시노 씨는 조용한 골목에서 아무도 모르게 문이 닫혔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달라졌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네요. 호시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간 나카타 씨를 떠올립니다. 그는 이제 어딘가에서 아마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야. 너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이제 이야기는 닫힙니다. 그러나 여운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카프카의 목소리는 사이키 씨의 노래처럼 아직도 어딘가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그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북이었습니다.